네, 안녕하세요. 정재승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각 분야의 최전선에 계신 전문가 분들과 또 이렇게 너무 좋은 오대산 월정사에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강연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인생에서 제일 즐거웠던 강연 중에 하나였습니다. 강연 후에 스님과 나눈 대화도 너무 좋았고 또 오신 분들도 과학 강연을 이렇게 불당해서 들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굉장히 풍성하게 또 해석도 해주시고 해서 저한테도 많이 배우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지구에게 또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기후 변화라는 문제, 또 그것을 어떻게 기술하는 사람, 공학하는 사람들이 또 바라보고 있는가, 이 내용들을 좀 나눠 보려고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탄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뉴욕의 맨하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센트럴 파크이라는 그 가운데 있는 굉장히 큰 공원이죠. 근데 사실은 맨하탄에만 공원이 100개가 넘고요. 뉴욕시에만 공원이 1,700개가 넘습니다. 다른 공원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그 공원들이 굉장히 작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공원을 가기 위해서 평균 한 400m만 걸으면 갈 수 있어요.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은 공원이 많이 늘어났고 또 한강변을 따라서 이제 이 고수부지가 쾌적한 삶을 제공하지만 사실 서울에서 하는 시민들이 공원에 가기 위해서는 1.5km를 걸어가야 됩니다. 한번 마음 먹고 나가야 되는 자리인 거죠. 근데 그 한 도시에서 시민들이 행복하려면 공원이 500m 이내에,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가서 걸을 수 있는,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큰 아주 멋있는 공원을 만드는 데에는 주력했지만 도시의 우리 주변에 작은 공원들을 많이 만드는 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세종의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시티의 마스터 플래너가 돼서 세종에는 이 곳곳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공원이 있도록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근사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건축가, 도시공학자 그런 분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도시에 있는 그런 작은 공원들이 밤이 되면 우범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적들을 보고 이래서 우리나라 도시에 공원이 많지 않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됐죠. 우리에게는 양립하기 힘든 두 가지 모순된 욕망이 있을 수 있죠. 도시의 자연 환경이 쾌적하게 가까이 자리하고 있어서 이런 공원들을 우리가 마음껏 즐겼으면 하는 욕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범 지역이 되지 않아서 밤에도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 공간을 만들지 않는 게 능사가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그 양립하기 힘든 욕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저 같은 과학자 혹은 공학자의 태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등장하고 있는 스마트 테크놀로지는 공원을 위한 스마트 치안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 공원을 지나가도 이상 행동이 벌어지면 바로 드론이나 로봇이 출동할 수도 있고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여성들이 밤 늦게 집을 가는데 뒤에 남자가 따라오는, 그리고 자기 집 원룸의 문을 막 열려고 하는. 근데 사실 그 자체로는 그냥 주거 침입 정도의 죄여서 강간 미수라거나 살인 미수는 아닌데, 사실 그 피해를 당하는 여성은 훨씬 더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죠. 그걸 매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곳에 드론이 출동해서
그냥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옆에서 촬영만 해도 그가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범죄를 예측해서 기술을 통해서 막으려는 것이 인간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생활 침해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곳에 로봇이나 드론이 안전하게 비식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도시를 공학적으로 개발하려는 UCT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비용을 줄이고 관리하는 사람이 도시를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관리하는 데 테크놀로지를 썼습니다. 근데 요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또 최열 이사장님이 강조하셨던 스마트 도시는 그 테크놀로지를,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라는 환경을 사용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철학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진짜 원하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도시 속의 삶은 무엇인가를 들여다봐야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시민들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원하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테크놀로지가 가야 될 방향은 인간이 지속 가능하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고민해 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그것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최근 4년 동안 정말 토할 정도로 많이 들어보신 이 단어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제 신경과학자, 뇌과학자가 행복을 정의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불교에서 정의하는 행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최고의 욕망을 끊임없이 충족하고 달성해서 최고의 쾌락이 유지되는 상태, 이런 게 사실은 행복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편안하다고 느끼면서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사회적 교감도 얻고 내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데, 지금 이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삶이 그냥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정적인 상태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충족하는 도파민의 뇌가 행복이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함을 주는 세로토닌의 뇌를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느린 삶이 필요하기도 할 거고요. 안전하고 편안함을 위해서는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 몸과 또 우리 뇌와 잘 맞아야 되는데, 현대 문명이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그 많은 책임을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고 과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인 1위가 기후변화입니다. 저는 기후변화 전문가도 아니고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또 이렇게 오랫동안 또 기후변화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진짜 제가 보기에 기후변화는 이제 온 인류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저한테 누가 100년 후에 인간은 여전히 존재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아이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100년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몇천 년을 살아왔는데, 호모사피엔스가 20만 년, 30만 년을 이 지구상에 존재했는데, 당연히 지구는 인류는, 호모사피엔스는 수천 년, 수만 년 존재할 거라고 얘기했을 텐데, 지금은 100년 후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하고요. 특히
그 얼마 전에 그 산호에 관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산호가 바닷물의 온도가 2도만 올라가도 백화 현상이 벌어지고 지금 전 세계 산호의 25%가 죽음에 이르렀는데 그로 인해서 바다 생명체의 23%가 이 산호 주변에서 살고 있는데 산호들이 다 죽으니까 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하기도 하고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게다가 이 산호 근처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통해서 그 먹거리로 살아가는 지구인이 무려 5억 명이나 되기 때문에 먹이사슬 맨 위에 있는 인간이 그 밑에 있는 그런 동물들의 멸종만으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00년 후 다음 세대가 과연 지구상에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아톰 세계와 비트 세계를 일치시켜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냥 온라인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쇼핑도 하고요, 배달도 받고요, 또 서점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제 책이나 조정래 선생님 책을 그냥 인터넷 서점으로 구입하실 수 있죠. 팬데믹,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거는 훨씬 더 가속화가 돼서 한 5년은 성큼 더 제4차 산업혁명이 빨리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저도 카이스트에서 교육도 하고요, 화상 회의도 하고요, 재택근무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속 가능한 이 행복을 위해서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면 이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 팬데믹 코로나19 시대에 제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온라인으로 삶을 옮겨가야 되겠구나 같은 단순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팬데믹이라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2003년도에는 미국의 북동부가 완전히 전기가 파워 아우티지라고 하죠. 전기가 다 나가가지고요. 아무도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인터넷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재앙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려 4,500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고요. 이게 2003년만이 아니라 1965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온라인으로 올라가면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이 끊기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피해는 훨씬 더 치명적이겠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얻어야 될, 이 팬데믹에서 얻어야 될 교훈은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행히 있어서 온라인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해서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될 도시는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인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톨러런스를 가진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온라인에 의존하지도 않고 너무 지나치게 오프라인에 의존하지도 않고 너무 지나치게 기술 문명에 의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또 이야기하지도 않는 그래서 그 다양성이 존중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새로운 재앙이나 재난이 오더라도 다음 세대까지도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기술 문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물려줄 수 있을까? 이게 과학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화두이자 고민입니다. 이거를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고요. 저 사람은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잘 갈고 닦아서 지속 가능한 행복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